고대 비극과 실러의 미학. 비극은 원래 기원전 5세기, 즉 고대 그리스의 고전주의 시대에 절정에 올랐다가 유럽에서는 18세기 고전주의 시대에 부활한 장르인데, 그 핵심적인 가치는 이성과 열정의 조화에 있습니다. 비극에서는 대체로 이성과 열정의 조화에 이르지 못한 인물이 파멸하는 내용이 다루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성과 열정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 상태, 어느 하나의 방향으로 극단적으로 치닫는 성격을 고대 그리스어로 히브리스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중용의 덕을 어긴 것이어서 이런 인물들은 대체로 파멸합니다. 이제 고대 비극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와 18세기에 발표된 쉴러의 미학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안티고네는 오이디푸스 왕 엘렉트라와 함께 소포클레스의 대표적인 비극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작가들이 이 소재를 변형하여 가공할 만큼 유명한 소재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기원전 442년에 초연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줄거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중심 무대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테베였고, 이곳의 왕은 크레온입니다. 크레온은 칙령을 내립니다. 반역죄로 처벌받은 폴리네이케스에 대한 보복으로 시신의 매장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자까지 사형에 처하겠다는 것입니다. 얼핏 이러한 칙령은 국가를 수호하려는 의지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적이자 원수였던 폴리네이케스에 대한 적개심과 보복심에서 나온 크레온의 극단적인 욕망을 드러냅니다. 중용, 타협에 이르지 못하고 극단에 치우치는 성격을 고대 그리스어로 히브리스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성격 비극에 나타나는 비극적 파멸의 제일 원인입니다. 작품 시작 부분에 처형된 폴리네이케스의 두 누이인 안티고네와 이스메네의 대화를 들여다보면 크레온의 히브리스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극이 진행되면서 크레온의 만용은 더욱 노골화됩니다. 크레온의 전횡은 극에 달하고 중용과 타협을 모르는 그의 행동에는 모순이 드러납니다. 매장을 금지하는 칙령을 공표하는데, 그 직후에 익명의 행위자가 시신을 매장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것이 그 한 예입니다. 합창단은 매장이 신의 뜻임을 크레온에게 알려주며 신의 뜻을 거스르지 말 것을 요구하지만, 크레온은 자신의 만용을 관철시키려는 극단적인 성격 때문에 매장이 국사를 문랑케 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다 두 번째 매장 소식이 들리는데, 이것은 안티고네가 저지른 일입니다. 매장은 가족으로서의 도리이고 신의 율법을 따른 것이라고 항변하면서 안티고네는 오라비를 매장하지만 크레온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안티고네를 처벌하겠다고 나섭니다. 이스메네는 서슬퍼런 크레온 앞에서 스스로 죄를 뉘우치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안티고네에게도 역시 크레온과 너무 강경하게 대립하지 말고 타협할 것을 요청하지만, 안티고네는 이를 비판하고 잘못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그녀 역시 중용의 길을 걷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 크레온은 안티고네를 처형하도록 명령합니다. 안티고네와 약혼한 사이인 크레온의 아들 하이몬이 안티고네의 사면을 청원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마침내 하이몬은 직접 옥에 갇힌 안티고네를 구출하려 하지만 이미 안티고네는 자살한 후입니다. 연인의 죽음을 목격한 하이몬도 자살하고
충격을 받은 왕비 오이리드케도 자살합니다. 크레온만이 혼자 살아남아 이 모든 슬픔을 감당하는 것으로 작품은 끝납니다. 작품에 등장하는 안티고네나 크레온은 이성과 열정,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갈등을 겪다가 둘 사이를 매개할 중용의 길을 찾지 못하여 결국 파멸합니다. 현실과 이상, 이성과 열정 사이의 대립에서 어느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을 것을 이 작품이 주장하고 있는데, 작품에 등장하는 두 인물은 중용에 이르지 못하고 파멸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스, 즉 이성과 열정의 극단적 대립을 잘 보여줍니다. 이미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이 이 비극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아울러 고대 그리스 비극은 이성과 열정의 조화에 이르지 못하는 인물을 파멸하게 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이성과 열정의 조화가 최고의 미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러의 미학에서 본 이성과 열정의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서양의 정신사의 뿌리를 이루었던 고대 그리스 시대에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 요소와 열정적 요소에 관한 통찰이 시도된 것은 분명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인간은 이성적이면서 동시에 감정적이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적 요소를 더 높이 여겨야 한다는 당위성을 역설했습니다. 플라톤이 육체를 영혼의 자유를 방해하는 감옥과 같은 것으로 여긴 이유, 그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죽음을 당당하게 받아들인 이유도 이성의 터전인 영혼이 감정과 열정의 토대가 되는 육체보다 더 우월한 것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철학적 사유를 이어받은 인물이 아리스토텔레스였는데, 이 철학자에게 문제는 정신, 곧 이성을 지닌 인간이 왜 늘 이성의 통찰을 따르기 어렵냐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성적인 인간, 정신적인 인간 의지의 취약성은 어디에서 연유하는가 라는 문제를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민했는데, 이 문제가 니코마코스 윤리학 제7권 10장 자제력 없음에서 다루어집니다. 이성적인 정신적인 인간이 때로는 자신의 이성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이율 배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라는 문제가 바로 그것이죠. 이성적이고 정신적인 인간 의지의 취약성, 즉 자제력이 없는 이유는 자신이 하는 행위가 나쁘다는 것을 알지만 열정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감정의 요구를 따르지 않을 만큼 자제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자제력이 없기 때문에 악 혹은 욕망에 쉽게 기울어지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이성적이면서 동시에 열정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의지가 취약하기 때문에, 즉 자제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악 혹은 욕망에 더 쉽게 노출됩니다. 감성, 열정에 휩쓸리는 습관이 인간에게는 존재론적으로 주어져 있고, 이로 인해서 인간은 이성적임에도 불구하고 열정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성과 열정이 대립을 이루는 존재가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도덕적인 교육을 통해서 열정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보았습니다. 교육은 일종의 치료이다. 자연적으로 치료는 그 반대의 것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이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플라톤에서 아리스토텔레스에 이르는 과정에서 성립된 서양의 제1계몽주의에서는 인간의 이성을 통해 열정을 통제해야 한다는 관점을 확고하게 보여줍니다. 이성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은
감정을 통제하고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입장은 중세를 거쳐 근대에 이르기까지 서양의 정신사의 큰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근대의 철학적 사유를 열었던 칸트는 계몽이란 무엇인가 라는 글에서 인간은 이성을 통해 미성년 상태에서 벗어나는 존재라는 입장을 강조함으로써 이성과 감정의 대립에서 이성의 편에 섭니다. 역시 같은 의미에서 의무와 기호의 대립을 강조하는데, 여기서 의무는 이성과 기호는 감정과 관련됩니다. 칸트에 따르면 실천이성, 도덕적 선의 의지, 그리고 여기에 기초를 둔 의무감만이 정당한 행동의 기준이 됩니다. 기호의 요소가 섞임으로써 의무감이 영향을 받으면 이것은 단순한 이기심과 악으로의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일체의 기호에서 벗어난 채 의무감에서 나온 행동만이 도덕성이라는 도덕적 명칭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도덕과 선의 동기는 오로지 이성의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칸트의 철학적 입장은 같은 시대 독일 고전주의 작가였던 슐러의 문학에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슐러는 우화와 품위에 관하여라는 논문, 인간의 미적 교육에 관한 편지에서 인간에게는 의무와 기호라는 두 대립적인 요소가 내재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 것인지의 방법을 모색합니다. 고통과 쾌감의 힘이 끊임없이 인간의 본성에 작용하기 때문에 이성과 감성, 의무와 기호의 조화에 도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칸트처럼 혹은 그 이전의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전자를 통해 후자를 통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슐러는 인간을 두 유형으로 나눕니다. 품이 있는 인간과 우아한 인간이 그것이죠. 품이 있는 인간이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을 실현하려는 인간을 말합니다. 슐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덕적 힘을 통해서 충동을 통제하는 것이 정신의 자유이다. 이것이 현상으로 나타난 표현이 품위이다. 그러나 이런 유형의 인간에게는 자신의 충동과 열정을 억누른다는 불만이 내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인간 유형은 이 두 요소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인간인데, 슐러는 이를 우아한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슐러에 따르면 전자는 숭고한 정신의 소유자이고 후자는 아름다운 정신의 소유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아한 인간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이 인간의 미적 교육에 관하여라는 글에 실려 있습니다. 슐러는 미적 교육, 즉 예술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인 충동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고대의 비극과 같이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를 위해 헌신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연극을 통해서 인간은 이성과 감성의 완벽한 조화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충동을 억눌러야 한다는 강압 없이 이성과 감성의 조화로운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칸트의 철학과 슐러의 미학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슐러는 올바른 길을 찾는 데에는 이성이 작용하나 이를 현실의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감정이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이성과 감정이 조화를 이룬 상태의 인간을 우아한 인간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오로지 미적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미학, 예술을 통해서 인간이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 슐러의 관점은 슐러가 인간의 근본적인 충동을 유희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을 이루는 것은 이성도 아니고 감정도 아닙니다. 미적 유희가 인간의 본질이 되어야 하고 이것은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통해서 가능해집니다.